호화로운 주택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만 나는 그저 벽시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없는 50에 이룬 재혼은 핑크빛일 줄만 알았죠. 지옥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청계천의 아침 공기는 늘 차갑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것이 벌써 3년째입니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48살 푸드트럭 사장 서혜정. 5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이렇게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혜정아. 매일 아침 거울 속 제게 건네는 인사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이것뿐일 때가 많아서 제 목소리라도 들어야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거든요. 푸드트럭까지 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청계천변을 걸으며 저는 오늘도 반복될 일상을 떠올렸어요. 파스타 면 삶고 소스 만들고 손님들 맞이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겠죠. 새벽 6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하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파스타 소스 만들기였어요. 토마토 소스, 크림 소스, 오일 파스타까지 3가지 기본 소스를 준비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요리할 일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게 제 전부가 되었어요. 혜정아, 너무 짜지 않게 간 맞춰야 해. 혼자 중얼거리며 소스 맛을 봅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실 때가 가장 보람차거든요. 토마토를 볶는 냄새가 트럭 안에 가득 퍼지고 바질 향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외로움도 잊을 수 있어요. 아침 7시부터 첫 손님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출근하는 직장인들이에요. 간단하게 아침 대용으로 파스타를 드시는 분들이죠. 저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사장님, 크림 파스타 하나 주세요. 항상 맛있어요. 고마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면을 삶는 물이 끓는 소리, 팬에서 소스가 지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이 모든 것이 제 하루를 채워줍니다. 남편을 잃고 처음 푸드트럭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게 서툴렀어요. 면을 너무 오래 삶아서 눅눅하게 만들기도 하고 소스간을 잘못 맞춰서 손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죠. 사장님, 처음에 비해서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단골 손님인 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2년 전부터 일주일에 3번은 꼭 오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정말 뿌듯해요.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손님이 많이 몰렸습니다. 날씨가 맑아서인지 청계천을 산책하러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는 바쁘게 주문을 받고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토마토 파스타 2개, 크림 파스타 하나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손이 바빠도 마음은 즐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음식을 찾아주신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오후 2시쯤 갑자기 보건소 직원들이 나타났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3명의 직원이 제 트럭 앞에 서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푸드트럭 위생검열입니다. 식중독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러 왔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식중독이라니요?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식중독 신고라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항상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직원들은 이미 검사 도구를 꺼내며 트럭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계로 냉장고 온도를 재고 조리 도구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시작했고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기서 파스타를 드신 분이 배탈이 났다고 신고하셨어요.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영업 중단이라니, 그럼 오늘 하루 매출은 물론이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죠? 평생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답답했습니다. 검사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따갑게 들려왔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마치 나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나이는 50 중반 정도로 보였고 인상이 참 온화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나요?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왜 저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걸까요? 저는 차지훈이라고 합니다. 축제 관련 일을 하는데 이 근처에서 자주 일을 해서 이곳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차지훈이라는 분은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보건소 직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직원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어디엔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차지훈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어요. 보건소 직원들이 다시 전화를 걸더니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신고하신 분이 정확히 어느 트럭에서 드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차지훈 씨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근처에 푸드트럭이 여러 대 있으니까 혼동하셨을 수도 있어요. 15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신고하신 분이 사실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네요. 옆 트럭에서 음식을 드셨는데 착각하고 이쪽으로 신고하신 모양이에요. 허위 신고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이런 실수 때문에 제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검사 결과도 모든 게 깨끗하고 문제 없어요. 바로 영업 재개하셔도 됩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사라지고 나서 저는 차지훈 씨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지훈 씨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혜정 씨 같은 분이 억울하게 당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가 제 이름을 아는 것이 신기했어요. 언제 제 이름을 말했나 생각해 보니 트럭에 적힌 상호에서 본 모양이었습니다. 축제 관련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축제 기획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시 각종 축제나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푸드트럭들과도 자주 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의 설명을 들으니 왜 이런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경험이 많으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셨던 거죠. 그런데 혜정 씨는 언제부터 푸드트럭을 하셨어요? 5년 전부터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서 생계를 위해 시작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듣는 차지훈 씨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정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것 같았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더 잘 알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저는 차지훈 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였어요. 제가 저녁이라도 사드릴게요. 정말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사겠습니다. 혜정 씨 같은 성실한 분을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청계천 근처의 작은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분과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마음이 묘하게 설레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식당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보며 대화를 나누는데 차지훈 씨는 생각보다 말이 재미있고 배려심이 깊은 분이었어요. 차지훈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저는 독신입니다.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결혼할 기회를 놓쳤네요. 나이가 55이 되고 보니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고 차지훈 씨는 일에 바빠 혼자 살고 계셨던 거죠.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푸드트럭 음식도 정말 맛있던데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감사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제 유일한 일이자 취미가 되었어요.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차지훈 씨는 축제 기획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푸드트럭에서 만난 다양한 손님들의 에피소드를 말해드렸어요. 혜정 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 푸드트럭이 단순히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추억이 만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지만 손님들과 나누는 작은 대화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거든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도 좋았고 오늘 있었던 위기를 잘 넘긴 것도 다행이었어요. 혜정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차지훈 씨의 제안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대답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네, 좋아요. 연락처를 주고받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오늘 일이 떠올랐어요. 차지훈 씨의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모습까지 5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분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차지훈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혜정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한강에서 산책이라도 어떨까요? 그 문자를 보며 저는 오랜만에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강 산책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고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지훈 씨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혜정 씨, 혹시 꿈이 있으세요? 푸드트럭 말고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 싶은 곳 같은 거요. 꿈이라. 솔직히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꿈을 꿀 여유가 없었달까요? 그럼 이제는 어때요? 조금 여유가 생기셨으니까요. 차지훈 씨의 질문에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오랫동안 꿈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순간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해 보고 싶어요. 푸드트럭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손님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정말 좋은 꿈이네요. 혜정 씨의 요리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의 격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을 다시 떠올리게 해준 것도 고마웠고 무엇보다 그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뻤어요. 차지훈 씨는 어떠세요? 일 말고 개인적인 꿈이나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여행을 좋아해요. 일 때문에 국내외 여러 곳을 다니긴 하지만 그건 업무차 가는 거라 진짜 여행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언젠가는 누군가와 함께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누군가와 함께요? 네, 혼자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아무래도 좋은 것들을 나눠볼 사람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 달 동안 꾸준히 만났습니다.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고, 때로는 맛집을 찾아가며 시간을 보냈어요. 차지훈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혜정 씨, 정말 웃는 모습이 예뻐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차지훈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어느 일요일 저녁 차지훈 씨가 특별한 곳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이었는데 창가 자리에서 바라본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혜정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갑자기 진지해진 차지훈 씨의 표정에 제 마음도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사실 저는 그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일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정작 집에 돌아가면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차지훈 씨의 고백을 들으며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혜정 씨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뜰 때 오늘은 혜정 씨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고 밤에 잠들 때도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제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어요. 혜정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차지훈 씨가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놀라셨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혜정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5년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들, 외롭고 힘들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마음속에 피어올랐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 차지훈 씨와 저에게는 혜정 씨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씨,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까지. 저는 그런 혜정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지훈 씨에 대한 사랑이 확실해졌거든요. 네, 좋아요. 저도 차지훈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 순간 차지훈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저 역시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혜정 씨,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차지훈 씨를 만나서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손을 바라봤습니다. 제 약지에 끼워진 반지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내일부터는 결혼 준비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차지훈 씨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거든요. 웨딩드레스부터 예식장, 신혼여행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혜정 씨는 그냥 예쁘게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모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차지훈 씨의 배려에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너무 많은 돈을 쓰시는 것 같아서 걱정되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조금 더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혜정 씨,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당신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준비 과정을 함께 했어요. 결혼식 3개월 전 푸드트럭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제 삶의 터전이었던 곳을 떠난다는 게 아쉬웠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더 컸어요. 혜정 씨, 결혼하고 나서는 푸드트럭 일 그만두세요. 제가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일을 찾아보세요. 푸드트럭은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차지훈 씨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푸드트럭 일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서서 일해야 하고 날씨에 따라 매출도 들쭉날쭉했고요. 단골 손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사장님, 정말 결혼하시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그동안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사장님, 파스타 정말 그리울 거예요.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이런 대화들을 나누며 가슴이 찡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온 분들과 이별하는 것도 서운했지만 새로운 인생을 향한 설렘이 더 컸어요. 결혼식은 서울 시내 유명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들도 많았는데 대부분 차지훈 씨의 회사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5년 전에는 이런 날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혜정 씨, 정말 아름다워요. 차지훈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차지훈 씨, 고마워요. 정말 꿈 같아요. 이제부터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강남의 고급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푸드트럭에서의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넓은 거실, 고급 가구들, 전망 좋은 창문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혜정 씨, 이제 당신은 회장 부인이에요.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춰야 해요. 차지훈 씨가 말했지만 저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푸드트럭에서 파스타를 만들던 제가 갑자기 회장 부인이 되었다니요. 신혼 첫날 밤 차지훈 씨가 저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와인까지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혜정 씨, 이제부터 당신은 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 차지훈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날 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차지훈 씨의 표정이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거든요. 더 진지하고 엄숙한 느낌이랄까요? 혜정 씨, 내일부터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지켜야 할 것들이요? 네, 이제 당신은 회장 부인이니까 그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해요. 함부로 외출하시면 안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제가 허락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매일 드셔야 할 약이 있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뭔가 이상했지만 아직 결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차지훈 씨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차지훈 씨,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결혼 전에는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혜정 씨,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보호하고 챙겨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다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이런 상류층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차지훈 씨가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겠죠. 알겠어요. 차지훈 씨가 하시는 말씀대로 할게요. 고마워요, 혜정 씨. 당신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첫날의 떨림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차지훈 씨가 주는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흐릿해지고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려고 하면 항상 핑계를 대며 막았어요. 혜정 씨,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집에 있어요. 혜정 씨, 요즘 감기가 유행하니까 외출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외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지훈 씨, 저는 친구도 만나고 싶고 푸드트럭 하던 곳도 가보고 싶어요. 왜 그런 곳에 가려고 해요? 이제 당신은 그런 곳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굳이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 없어요. 차지훈 씨의 말투가 점점 차갑게 변해갔어요. 결혼 전에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제 친구들이에요. 5년 동안 함께 해온 사람들인데 연락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혜정 씨,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 적응하기 어려워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휴대폰도 차지훈 씨가 관리하기 시작했고 집 현관문은 비밀번호가 있어야 열리는데 저는 그 번호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건 보안을 위한 거예요. 혜정 씨 같은 분이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요. 모든 게 보안이나 안전을 이유로 설명되었지만 저는 점점 감옥에 갇힌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모든 창문에는 특수한 잠금 장치가 있어서 안에서도 열 수 없게 되어 있었고 전화기도 없었어요. 인터넷도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차지훈 씨, 왜 집에 전화기가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필요 없어요, 혜정 씨. 중요한 연락은 모두 제가 받을 거니까요. 인터넷도 좋지 않은 정보들이 많아서 차단해 둔 거예요. 점점 더 이상해지는 상황에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하지만 매일 먹는 약 때문에 머리가 맑지 않아서 제대로 생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약을 먹는 척하고 화장실에 가서 버렸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했더니 몸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차지훈 씨가 주는 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밤늦게 차지훈 씨가 서재에 들어가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그 방 근처로 가봤어요. 문틈으로 들리는 전화 통화 소리가 섬뜩했습니다. 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약 효과도 좋고 이번에는 더 오래 지속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말투에서 차가운 계산을 느꼈습니다. 이전 케이스들보다 수능도가 높네요. 역시 선택을 잘했어요. 이전 케이스라니?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차지훈 씨가 외출한 사이에 서재를 살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을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더 많았어요. 창문들은 모두 특수하게 제작된 것 같았고 밖에서 열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기도 없었고 인터넷도 차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부엌의 칼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결혼을 한 거야? 아니면
감옥에 들어온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차지훈 씨가 돌아와서 제가 약을 제대로 먹지 않은 것을 눈치챘어요. 혜정 씨, 약을 제대로 안 드시는 것 같네요. 건강을 위해서는 꼭 드셔야 해요. 그 약이 정확히 뭔가요? 저는 아픈 곳이 없는데 왜 매일 먹어야 하죠? 제 질문에 차지훈 씨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전에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질문이 많으시네요. 이제부터는 제 말에 순종하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길이에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혼 전에 다정했던 차지훈 씨는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저를 가두려고 하세요? 가둔다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는 거예요. 혜정 씨는 이제 제 아내니까 제 방식대로 살아야 해요. 제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제 의사도 표현할 수 없는 건가요? 혜정 씨,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그날 밤부터 차지훈 씨는 제가 약을 먹는지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속일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약을 먹으니 다시 머리가 흐릿해지고 무기력해졌어요. 하지만 정신 한구석에서는 계속 탈출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나가는 것도 불가능했고 현관문도 잠겨 있었어요. 집에는 저 혼자 있을 때가 많았지만 나갈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차지훈 씨가 며칠간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가정부가 와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여전히 몰랐어요. 사모님,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가정부 김 씨가 물었습니다. 중년 여성인데 항상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김 씨, 혹시 제가 잠깐 바람이라도 쐬러 나갈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사모님. 회장님께서 외출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우연히 가정부가 놓고 간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몰래 제 옛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도와줘. 나 위험해. 강남 진흥흥 빌라 301호. 하지만 그 문자가 전송되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희망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가 전달되지 않았나 싶어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차지훈 씨는 출장에서 돌아와 더욱 엄격하게 저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정 씨, 요즘 표정이 어둡네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하다니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데 뭐가 답답해요? 차지훈 씨의 말투에서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예전의 다정함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정부가 잠든 사이에 서재문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이번에는 운 좋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차지훈 씨가 급하게 나가면서 잠그는 것을 잊었나 봐요. 서재 안에 들어가자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집 안 곳곳을 감시하는 CCTV 화면들이 나와 있었고 책상 서랍에는 여러 종류의 약물과 주사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들어봤어요.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이 적혀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파일 캐비닛에서 발견한 서류들이었어요. 프로젝트 혜정이라는 제목의 폴더에는 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자의 완전한 통제를 위한 단계별 계획. 1단계 신뢰관계 구축 완료. 2단계 결혼을 통한 법적 관계 확립 완료.
3단계 약물을 통한 정신적 통제 진행 중. 4단계 완전한 격리 및 의존성 강화 진행 중. 5단계 자산 이전 및 최종 처분 예정. 읽을수록 끔찍했습니다. 저는 차지훈 씨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실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최종 처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더 뒤져보니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 미선, 프로젝트 은경, 프로젝트 정화라는 폴더들이 있었어요. 각 폴더 안에는 다른 여성들의 사진과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고 혼자 사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무서운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미선 마이너스 6개월 후, 의문사 은경 마이너스 8개월 후 실종. 정화 마이너스 1년 후 자살로 처리.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네 번째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성들처럼 결국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요. 폴더 뒤쪽에는 더 충격적인 문서가 있었습니다. 차지훈 씨의 일기 같은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이전 여성들을 실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체 1호 미선는 너무 빨리 의심하기 시작했다. 약물 조절을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실험체 2호 은경은 1호보다 오래 버텼지만 결국 탈출을 시도했다. 보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 실험체 3호 정화는 가장 성공적이었다. 1년간 완벽한 통제하에 있었으나 마지막에 저항하기 시작해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실험체 4호의 정는 지금까지 가장 순종적이다. 나이도 적당하고 사회적 관계도 단순해서 통제하기 쉽다. 저는 메모지에 적힌 실험체 4호라는 단어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차지훈 씨의 네 번째 실험 대상, 네 번째 희생양. 컴퓨터를 켜보니 더 많은 자료들이 있었어요. 각 여성들의 일상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들, 약물 투여 후의 반응을 기록한 의료 차트들, 그리고 은행 계좌에서 자산을 빼돌리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계획들까지.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 명의로 계좌 개설 단계별 자산 이전을 통한 합법적 편취, 완료 후 사고사 또는 자살로 위장.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감금당한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착취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지훈 씨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급하게 모든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혜정 씨, 뭐하고 계셨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차지훈 씨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약을 좀 더 늘려야겠어요. 그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저는 차지훈 씨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는 아직 제가 모르는 줄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아니에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내일부터는 약을 2배로 드시세요. 2배라니. 그럼 정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차지훈 씨가 잠든 후에 다시 서재로 갔어요. 이번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급하게 경찰청 신고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남 XX빌라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약물로 통제하고 있고 이전에도 여러 여성들을 같은 방법으로 해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신고를 마치고 나서도 불안했어요. 정말 경찰이 올까요? 차지훈 씨가 워낙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혹시 무마되는 건 아닐까요? 며칠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지훈 씨의 감시가 더 심해졌어요. 혜정 씨, 요즘 인터넷 사용 기록이 있네요. 무엇을 보셨나요? 인터넷이요? 저는 사용한 적이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든 기록이 남아 있어요. 들켰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알았어요. 제가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왜 저를 이렇게 가두고 있는 거예요? 마침 잘 됐네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어서 편해요. 차지훈 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어요. 당신은 제 네 번째 작품이에요. 혜정 씨, 이전 세 명보다 훨씬 순종적이어서 마음에 들었는데 결국 다들 똑같네요. 작품이라니요?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 혜정 씨, 당신은 그냥 실험 대상일 뿐이에요. 얼마나 완벽하게 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의 대상 말이에요. 그의 차가운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사이코패스가 있다는 걸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럼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궁금해요. 미선 씨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심장마비가 왔어요. 은경 씨는 한강에서 투신 자살했고 정아 씨는 가스 중독사였죠. 모두 완벽한 사고사로 처리되었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저도 결국 그들과 같은 운명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절망적이었어요. 당신도 곧 그들과 합류하게 될 거예요. 다만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 중이에요. 그 순간 현관문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차지훈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가 보낸 신고가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혜정 씨, 당신이 뭘 했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소용없을 거예요. 차지훈 씨가 서랍에서 주사기를 꺼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걸 맞으면 모든 게 끝나요. 고통 없이 잠들 수 있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찰들이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크게 소리쳤어요. 조용히 해요. 차지훈 씨가 제 입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싸웠어요. 그때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들이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 같았어요. 거기 있나요? 서혜정 씨. 여기요. 도와주세요. 경찰들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차지훈 씨는 주사기를 떨어뜨리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체포합니다. 감금, 협박, 약물 투여 혐의로 수갑이 차지훈 씨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전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혜정 씨,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다가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의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서재에 증거들이 있어요. 이전 피해자들에 대한 기록도 있고요. 경찰들은 즉시 서재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봤던 모든 서류들과 컴퓨터 파일들이 압수되었어요. 이건 대형 사건이 되겠네요.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차지훈 씨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서재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명백했어요. 약물들, 감시 장비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기록까지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혜정 씨,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살아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혈액에서 여러 종류의 약물이 검출되었어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물들이었죠.
다행히 장기간 복용하지 않아서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클 테니 상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차지훈 씨의 체포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축제기획회사 대표, 연쇄 여성 살해 혐의로 체포, 기혼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치밀한 범행, 네 번째 피해자가 극적으로 탈출하면서 범행 발각.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저는 조용히 회복에 전념했어요. 재판 과정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차지훈 씨 측 변호사들은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려 했고, 언론에서도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어요. 피해자의 과거 행적에 의혹 제기, 결혼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증언했고, 다른 피해자들의 유가족들도 용기를 내어 나서기 시작했어요. 제 딸 미선이도 차지훈에게 당했어요. 그때는 자살이라고 했지만 이제야 진실을 알겠네요. 은경이가 죽기 전에 이상한 남자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었어요. 그게 차지훈이었나 봐요. 유가족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차지훈 씨의 범행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감금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법정에서 한재의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결국 차지훈 씨는 연쇄살인 및 감금, 사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다시 청계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푸드트럭을 마련해서 다시 파스타 장사를 시작했어요. 화려했던 빌라 생활보다 이곳이 훨씬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가셨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잠깐 다른 일을 했었는데 역시 여기가 제일 좋네요. 푸드트럭에서 파스타를 만들며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진짜 행복이었어요. 억지로 만들어진 화려함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훨씬 값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장님,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몇몇 단골 손님들이 제 사연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동정하는 대신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사장님 파스타가 그리웠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몇 달 후 제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송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고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도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혜정 씨의 용기 덕분에 저도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제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돕는 상담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전문 상담사는 아니지만 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줄 수 있는 위로와 힘이 있더라고요. 혜정 씨, 정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반드시 길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도움을 요청할 용기만 있으면 돼요. 제 말에 그 여성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오르는 걸 봤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푸드트럭에서 일을 마치고 청계천을 따라 산책을 했어요. 벚꽃이 만개해서 길 양쪽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2년 전 이맘때쯤 차지훈 씨와 처음 만났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죠.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통제하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요. 화려한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일상 속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도 배웠어요. 고급 빌라에서의 감금된 생활보다 푸드트럭에서의 자유로운 하루가 훨씬 값지거든요. 사장님, 오늘 파스타 특히 맛있네요. 단골 손님의 칭찬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삶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요즘은 새로운 인연에 대한 생각도 해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현명하게 판단할 거예요. 상대방이 저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제 의견을 들어주는지, 제 자유를 인정해 주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의 진실함을 보려고 노력할 거고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제 정체성을 포기하거나 꿈을 버릴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저는 50살이 되었어요. 청계천 푸드트럭에서 매일 파스타를 만들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때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이겨낼 힘이 있어요.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때로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이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저는 푸드트럭으로 돌아가 정리를 시작했어요. 내일도 이 자리에서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 손님들을 맞이할 거예요. 혜정 씨, 내일 또 올게요. 마지막 손님이 인사를 하며 떠나갔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자유롭게 숨쉬고 웃고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황혼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위험에 빠뜨리면 안 돼요.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해주고 더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을 통제하려 하거나 고립시키려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일 뿐이에요. 특히 상대방이 여러분의 과거 인맥을 끊으려 하거나 외출을 제한하거나 연락을 차단하려 한다면 반드시 경계하세요. 그리고 이상한 약물을 권한다면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반드시 탈출구는 있어요.